어, 오늘 충청유교 국제포럼 작년 7월이 1회였고요. 오늘이 2회가 됩니다. 2회까지 진행되는 이 충청유교 국제포럼의 커다란 밑그림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내놨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3년 전인가요? 그리고 겨우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업인 셈입니다. 아까 국학진흥원, 특히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유교문화권 사업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사업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 자본을 포함해서 1조 5천억 이상이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굉장히 다양한 유교문화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발을 떼는 정도에 있습니다. 안동 지역이 국학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이 활발하게 나간 것에 비하면 충청 지역은 이제 충청유교문화진흥원이 설계가 아직 다 안 끝난 단계로 알고 있고요. 한 몇 년 뒤에나 아마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겨우 발을 떼는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충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된다. 오늘 일단 종합토론의 처음 시작은 아까 오전에 김상준 교수님 기조발제부터 그래서 5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발표들에 대한 지정 토론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발표자들의 우선 답변을 좀 듣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몽타이 원장 발표에 대해서 충남 향교재단 이사장 성기문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교재단 이사장 성기문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제가 내놨던 토론문 중심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충청유교 국제포럼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유교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향교재단 이사장을 재직하면서 과거 유교문화의 중심이었던 향교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유교문화를 현대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 사회과학원 파몽타이 원장님께서 베트남 유교의 역사와 현대적 관점에서 베트남 사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유교 가치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역사적으로 유교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지만 자국의 국가 운영과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세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자국의 문화로 융화했다는 점이 참으로 매우 흥미스러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유교 문화는 오늘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한국의 조직 문화와 가족관념, 뿌리의식과 조상에 대한 의식 등을 관찰해 보았을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 사회와 우리네 심성 속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 사회인들이 물질 문명에 젖어들어 유교 문화를 공건사회의 구시대적 문화로 현대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파몽타이 원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유교는 정신적 문화 가치로 자기 성취를 통해서 도덕과 인성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전통 문화 유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학에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5가지 도리인 인, 의, 예, 지, 신, 즉 거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우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유교 가치는 세계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적인 문제들을 그러한 유교 가치에 대한 공감과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충청유교 국제 포럼 행사는 우리 충청유교인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객석에 계신 유림들과 일반인,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우리 유교 문화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의 각계각층이 모여서 우리의 역사와 정신가치 뿌리 역할을 해온 유교 문화를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자주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베트남 유교문화 소개를 해주신 파몽타이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베트남 사회에서도 한국의 향교와 서원의 유림과 문중처럼 현재까지 유교문화를 전송해오고 있는 단체나 기구 또는 사회적 조직이 있는지, 또 베트남 국민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 충청권에서는 충청유교 문화를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충청유교문화원 기관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현대 베트남 사회에서 과거 유교문화를 재조명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과 베트남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교류가 확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양국 간 민간 외교 역할을 돈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의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현재 한국의 유림들이 큰 걱정은 유림들이 도령화로 인해서 유교 문화를 전승해 나갈 청년 유림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또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향교와 서원과 같은 과거의 유교 문화의 중심지를 오늘날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통 문화의 장으로 조성하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베트남에서는 과거 유교 문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김 이사장님이 전부 4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파몽타이 원장님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Thứ nhất là xin cảm ơn ông Sơn Kim Môn đã có nhận xét về cái bài phát biểu của tôi và đã đặt ra 40 câu hỏi. Vì thời gian nó không có nhiều cho nên tôi cũng xin phát biểu một cách, tôi cũng xin trả lời một cách vắn tắt như thế này. Về câu hỏi thứ nhất ấy, thì là Việt Nam có trường học nho giáo hay không, và người Việt Nam biết đến nho giáo như thế nào, thì tôi quý vị trong bản báo cáo tôi cũng đã trình bày. Tức là ở Việt Nam hiện nay thì cái giá trị của nho giáo đang được dần dần nhận một cách sâu sắc hơn, và người ta cũng cái ý kiến tác động cần phát huy cái giá trị tích cực của nó ở trong cái đời sống văn hóa xã hội, trong phát triển kinh tế. Tuy nhiên ở Việt Nam hiện nay vẫn còn dừng lại ở cái tình trạng gọi là bàn bạc thì nhiều. Các bạn trong thực tế thì cái hành động thông tin nhất là từ phía các cái tổ chức nhà nước, các cái tổ chức xã hội thì còn rất hạn chế. Tuy nhiên trong đời sống thực tế của người dân, trong các cộng đồng ở các địa phương thì có hoạt động này rất sôi nổi. Ví dụ như là khôi phục lại các cái, ví dụ như là khôi phục các cái quan hệ dòng họ, xây dựng từ đường, làm đạo đức này, giáo dục cho con cháu kính trọng các cái thứ bậc trong dòng họ, trong gia đình theo cái truyền thống giờ học, hoặc là tổ chức các cái ngày lễ dỗ họ, dỗ tổ. Trước kia là hầu như có một thời gian người ta đã quên lãng, nhưng mà trong độ vài thập kỷ gần đây, đặc biệt là trong độ 2 thập kỷ gần đây, thì những hoạt động này rất diễn ra rất sôi nổi. Người ta tổ chức các nghi lễ dỗ tràng, dỗ tổ, xây dựng từ đường. Gia đình thì có thể nghèo, có thể nhà chưa được tốt lắm, nhưng mà cái từ đường họ thì xây dựng rất là khang trang. Hoặc là người ta tự tổ chức những cái lớp học chữ Hán, rồi thậm chí là học các cái sách kinh điển nho giáo cho các, tức là dạy những bài học đạo đức cho các em nhi. Đây là những nước mang thiết tự phát, chứ còn ở cái tầm quy mô nhà nước thì chưa được quan tâm, mức. Và đây thì cũng là cái cách trả lời câu hỏi thứ hai, tức là cái văn hóa nho giáo hiện nay thì được phát hiện ở cái mức độ như thế, và nó được cài, nó được lồng ghép trong các cái sinh hoạt văn hóa cộng đồng, trong các lễ hội nói chung. Mà đây là được khôi phục theo nghĩa là khôi phục các cái giá trị truyền thống tích cực để làm phong phú thêm cái văn hóa hiện đại, chứ không, họ chưa đặt ra vấn đề, họ chưa chú ý sâu sắc như các bạn chú hiện nay, tức là chưa chú ý theo nghĩa là ta đang khôi phục nho giáo, phát huy những giá trị của nho giáo vào trong đời sống ta, và ta phải nhìn nho giáo như là những cái thành tố của văn hóa truyền thống, và cần phát huy những cái giá trị văn hóa truyền thống tích cực vào trong đời sống văn hóa hiện đại. Để nói chung thế thôi, đấy là cái cách nhìn nhận cái này. Về ông Park Hang-seo thì như các bạn biết hiện nay ở Việt Nam thì ông Park Hang-seo nổi lên như một cái người anh hùng, vì ông đã có công dẫn dắt đội tuyển bóng đá của Việt Nam làm đến 2 cái chiến công. Đối với các bạn bên ngoài nhìn vào thì cũng chưa phải là xuất sắc lắm, nhưng mà đối với người Việt Nam rất tự hào, bởi vì cái bóng đá của Việt Nam từ trong suốt nhiều năm nay chưa bao giờ có được cái tiếng vang, có một cái tên tuổi ở trong cái trường thi đấu khu vực mà ông Park Hang-seo đã đem lại cho Việt Nam hai cái giải đấu, cái giải rất ấn tượng, và người Việt Nam rất tự hào. Và đặc biệt là đúng là ông là một cái biểu tượng trong văn hóa dân là lúc đó chưa có một cái nhân vật nào tạo một ấn tượng thế
trong những ngày đội tuyển bóng đá Việt Nam từ thi đấu quốc tế trở về thì Hà Nội là rực trời cờ hoa, dân đổ ra đường đã mừng và có hình ảnh của ông ấy được như một cái vị anh hùng vậy. Nhưng cái điều ấn tượng hơn cả là gì, ở Hà Nội rực trời cờ đỏ thì trong tất cả các cờ ấy rất nhiều lá cờ Hàn Quốc, và tôi nhìn những cái biểu tượng tôi rất xúc động. Thì tôi nghĩ trong tương lai ấy, mà để tăng cường hơn nữa cái quan hệ Việt Hàn mà ngày nay chúng ta đều thấy là nó tốt hơn, đã phát triển tốt hơn bao giờ hết, đã phát triển rất là tốt rồi, thì có lẽ không có gì hơn là chúng ta tiếp tục tăng cường cái giao lưu, đặc biệt là giao lưu nhân dân mà hiện nay tôi cho là rất thuận lợi để cái việc du lịch đi lại giữa hai bên, nhân dân Hàn Quốc đến Việt Nam và người Việt Nam đến Hàn Quốc rất phát triển, và cái đời sống kinh tế của Việt Nam thì trong những năm gần đây thì cũng được nâng lên, cho nên nhiều người cũng có đủ tiền để ra Hàn Quốc và du lịch. Và trong lĩnh vực văn hóa giáo thì tôi nghĩ là cách tốt nhất là các cơ quan quảng bá du lịch của hai nước trong cái chương trình của mình thì nên lồng ghép nhiều cái nội dung, những địa điểm du lịch Nho giáo để người ta thấm nhuần, người ta biết được cái giá trị của Nho giáo. Và đối với người Việt Nam thì từ cái chỗ mà người ta ý thức được những giá trị tích cực của Nho giáo thông qua cái du lịch nó sẽ tác động ngược trở lại trong nhận thức của người dân và trong cái chính sách của chính phủ. Ở trường Việt Nam, Việt Nam thì chưa có trường học Nho giáo, nhưng ở đây hoàn toàn mang cái sự phát và những cái trường học chính thức thì chưa có. Thế nhưng mà những cái lớp học mà nó ảnh hưởng của những lớp học mang tính chất tự phát, mang tính chất của trong công chúng thì bắt đầu đã có dấu hiệu. Ví dụ những lớp, cái số người mà theo học các cái lớp chữ nôm của Việt Nam trước, một cái loại chữ cũng từ cải tiến từ chữ Hán ra, rồi học chữ Hán cũng nhiều lên, bởi vì người ta có nhu cầu tìm hiểu về các, đặc biệt là ngay cả địa phương nông thôn. Tôi sinh ở Thái Bình, một vùng nông nghiệp, thế nhưng mà những người bây giờ có nhu cầu tìm hiểu chữ Hán rất nhiều, bởi vì họ muốn đọc lại gia phả và họ cũng muốn viết lại gia phả dòng họ, rồi họ cũng muốn đọc để đọc những bài văn tế, văn cúng. Văn cúng thì ở Việt Nam này người ta vẫn đọc theo cái nối của văn chữ Hán ngày xưa, thì cái xu thế nên là khá phổ biến và rất thực đại. Thì đấy là một số những cái tôi xin được tóm tắt như thế là quý vị đã hoàn thiện rất nhiều. 네 가지 질문, 그 중에 제일 길게 답하신 게 박항서 감독 얘기를 못 듣는 한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안 받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님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인데 그 김영준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그 토론문이 그 직접 미야지마 교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그 충남 유교문화권 사업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주로 토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방금 그 소개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준주입니다. 제가 그 일본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님 그 글은 읽었고요. 제가 사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알고 있는 생각들을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선 아마 이제 이 주관하시는 쪽에서 제가 이제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한 2년으로 이렇게 제가 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주셨을 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역 관광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국의 이제 여러 지역들의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춘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은 과거에 사실 지역 개발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생소한 용어가 됐지만 예전에는 특정 지역 개발이라는 이 명칭을 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 넣는 사업 방식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었죠. 그 이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식들을 좀 고민하면서 관광 쪽과 접근하면서 접목시켰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2000년도에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계획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관광과 관련된 개발 계획들을 계속 발표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9개 번역에서 이제 개발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16년도에 그 춘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수립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춘천 유교권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이제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문화권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알리고자 하는 그런 좀 기획적인 발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고 17년부터 그러니까 26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당시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사업도 한 47개 정도의 사업을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소 이제 그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져서 우선순위가 좀 조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계획 수립 이후에 그 재정 투입에 대한 그 재정 당국의 여러 가지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이제 새롭게 우리가 절차를 거쳐가면서 사업들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당초에 최초에 계획했던 시기보다는 다소 이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서도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몇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기존에는 이제 경북 유교문화권 개발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지역에 그 3대 문화권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중간 평가를 좀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 관광자원화 평가 사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향후에 춘천 유교문화권 계획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떤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고 또 기회들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사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가 있었습니다. 3대 문화권이라는 것은 그 경북 지역과 대구 지역의 3대 문화, 그러니까 유교 문화와 그리고 또 신라 문화, 그리고 또 가야 문화 이렇게 세 가지 문화에 대한 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 지역에 대한 집행은 이제 2010년부터 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니까 한 9년 가까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와서 1차 평가를 거쳤고 현재 2차 평가를 하는데 2차 평가를 해서 제가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그 진행이 상당 기간 이루어져서 주로 토목 사업과 건축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들은. 근데 이제 이 사업이 굉장히 그 기존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고 성과가 이제 창출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계획이 완료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성과가 완전히 창출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방역관광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성과가 창출되려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 남해안 관광구역 때 개발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영 미륵도에 그 케이블카를 놨습니다. 케이블카를 놨는데 제가 그 사업을 최초에 기획할 때는 케이블카 사업이 국내 여론에 굉장히 큰 반발에 부딪혀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조계종이라든지 여러 그 단체에서 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당시에 반대를 무릅쓰고 케이블카를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그 전국적으로 케이블카를 만들게 되는 좀 계기가 됐었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익을 살펴보니까
한 3년 정도 그 케이블카를 운영을 하면은 케이블카 최초에 투입한 비용을 전부 다 그 회수하고 4년부터는 순수익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지역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기간이 있어야만이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또 긍정적인 여론도 환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대 문화권 사업을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그 기존의 광역권 사업들 그리고 문화권 사업에 있어서 좀 한계를 극복한 그 긍정적인 측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선 그 대구와 경북 간의 공동 협력 체계가 굉장히 공고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충청 유교문화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관광 사업을 사실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단일 그 주체에 의한 노력보다도 여러 이제 주체의 어떤 공동 협력 노력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대경권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시너지가 펼쳐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신뢰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단기간 내에 걸리지 않습니다. 충청 유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충청권에 해당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공동 어떤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정당국에서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가지고 굉장히 투자비를 적정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최초에 그 설정했던 금액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좀 감액시키면서 유지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최초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 재정 계획이 정확하게 딱 짜여져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이제 적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서 함부로 건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재정 측면에서 어떤 계획들을 탄력성 있게 다뤘다는 그런 측면들이 적정한 노력이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국비 투입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관광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방비가 5고 국비가 5 보통 이렇게 이제 투입이 되는데 지방비가 5는 굉장히 좀 지역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7대 3의 비율로 투입이 돼서 공공 부분이 굉장히 빨리 그 투입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입이 빨리 이루어진 대신에 아무리 적은 3이라는 지방비의 투입도 실제로 이렇게 빨리 매칭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기에 많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반납하는 비율 국고를 이제 한 2년, 3년 못 쓰면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이 상당히 초기에 늘어났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경북 북구 유교문화권 개발 계획 때는 3대 문화권 계획보다 더 심했습니다. 3대 문화권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반납하고 또 이제 남해안 관광 계획도 이제 그런 전례가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계획이 먼저 만들어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 수립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한 의무 수립 그리고 또 별도의 관광 진흥 계획 수립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여러 가지 준비 절차를 잘 거쳤다는 게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충청 유교문화권에서 비교적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물적 투입이 굉장히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 관리 운영비가 나중에 많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지역에서도 충청 유교권에서도 시설을 이제 만드는 비용은 어찌어찌 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롯이 남게 되면은 그 재원은 지방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관리 운영 재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많이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큰 시설에서 전기 요금은 전기를 운영을 안 해도 전기 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규모 되는 전기 요금이 1년에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근데 운영을 하지 않아도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관리 운영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그 관리 운영 비용들을 지방 재정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콘텐츠가 굉장히 그 경쟁력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유교문화 콘텐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콘텐츠들하고 이렇게 접목이 좀 원활하지 못한 측면입니다. 아까 이제 AR, VR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전에도 이제 AR, VR 교육을 받고 왔는데 현재 그 콘텐츠들은 대체적으로 소비하는 계층에 맞게끔 각색이 돼야 되는데 그 유교문화라든지 다른 이제 그 역사문화 자원들을 활용한 콘텐츠들은 이 접목이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관리 운영 계획을 잘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성 있는 그 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전문성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콘텐츠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기반을 갖춘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문화 자원이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 관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교용되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단순히 경제적인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화 자원은 사실은 상품화 대상이 되긴 하지만 고유성을 배경으로 해서 상품화를 하는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지속 가능한 활용 쪽에 이제 방점을 맞추고 너무 많은 물적 투입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관점보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런 좀 그 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경북 북부 지역 10년 동안 투입된 예산이 1조 5천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그 3대 문화권 사업, 그러니까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안동, 영주 이쪽에 유교 문화권 그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지금 뭐 삭감도 됐고 했지만 처음 잡혔던 예산 규모가 10년 동안 2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청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도 이걸로 10년 뒤에 끝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1단계 사업이고 이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토대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야지마 교수님께 질문이 없으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발표 내용이 주로 그 주작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근대화랑 관련해서 상당히 또 다른 추구의 하나가 양명학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카의 도주나 이런 양명학은 일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의 양명학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만 특히 면치유신 전원에서 양명학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도쿠가와 시대 일본의 유교 사상사의 흐름은 어느 발표에서는 거론 못했습니다만 제 논문이나 거기에 이름이 나옵니다만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유명한 일본의 정치사상사 연구자가 계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도쿠가와 초기는 주자학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주자학을 비판하는 이토 진사이나 오기우소라이 그리고 양명학
오히려 이쪽이 또 강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주저하기 일찍부터 비판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빨리 근대화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은 동설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그런 마루야마 마사오 같은 이해에 대한 비판이 생기면서 오히려 오기우소라이나 양명학에서 다시 주저하기 힘을 얻게 돼요. 그런 것이 도쿠가 시대의 유교사상세의 기본적인 흐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연구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왜 이또 오기우소라이나 양명학에서 다시 이 주저학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양명학은 체용이라고 합니다만 체는 있지만 용이 없다. 그렇게 해서 비판하고 소라이학은 반대로 용이 있지만 체가 없다. 그래서 체와 용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이 역시 주제학밖에 없다. 그것이 18세기 말부터 19세기의 일본의 유학 사상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면지유신에서도 역시 저는 주자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까지 양명학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양명학은 뭔가 비료의사로 일본에서 강조되어 왔고 그것이 주자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양명학이 강조되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치진장 부장님 발표에 대한 논평을 충북연구원의 충북학연구소장 김양식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중반쯤이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살아야 또 나라가 산다. 아주 열띤 논쟁이 있었던 기억이 했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유교의 어떤 가치를 좀 새롭게 주목하려는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올 7월에 그 계림을 갔을 때 거기 계신 어느 그 당서기께서 하신 말씀이 그 생각이 나는데 중국 당나라 문화의 어떤 원형을 알려면 일본을 가야 되고 그 송나라의 그 문화 원형을 알려면 베트남을 가야 되고 명나라 문화 원형을 알려면 그 한국을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하셔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그 유교 문화를 말씀 들어보니까 또 왜 그런가 이해가 되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중국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유교 문화가 주변 베트남, 일본, 한국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고유성도 갖기도 하고 이제 보편성도 가지면서 현재까지 이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그 국제적인 그 포럼이 상당히 뜻깊은 자리이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 토론문은 자료집에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서너 가지로 아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북부 지역에 대한 국가 기업 공정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중국 정부에서 산동 북부 지역을 주요한 국가 기업 공정의 어떤 유산으로 선정을 하게 됐는가? 그래서 자료주에 의하면은 2017년에 이제 상동성에서 구체적인 이 기업 공정에 대한 그 로드맵을 확정을 한 것 같거든요. 아직은
뭐 착수 단계로 이제 기억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고 아울러서 이런 6.25 문화유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어떤 국가 기업 공정의 어떤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중국 가서 이제 듣기로는 현재 시진핑 정부에서 어떤 유교 문화유산을 새롭게 주목하는 이유가 유교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논리적 타당성, 뿌리찾기와 그 다음에 이제 개방화에 따른 어떤 사회 문제의 어떤 대응책으로서 유교 가치를 이제 주목하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부라든가 유교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유교 문화유산에 대한 기업 공정이 어떤 국가 이념 차원인지 아니면은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개방에 대한 어떤 안정장치로서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은 순수 유교문화의 어떤 진영 차원에서 이런 어떤 기업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게 따로 어느 목적인가에 따라서 기업 공정의 어떤 내용과 방향, 계획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중국 전체의 이제 유교문화유산이 현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자 유적지도 다른 곳에 있고 또 왕양명의 유적지도 있고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중국에서 곡복 외에 왕양명의 유적지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국가관심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곡복 외에 주자나 왕양명에 대한 유교 유적지는 국가 기업 공정에서 과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또 좀 아울러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중국 정부의 어떤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궁금한 점은 이건 같이 깊이 고민할 문제인데 지금 곡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자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공자 유적지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보존 시책이 펼쳐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공자 학원이 설립이 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공자가 수직적인 그런 어떤 유교적 논리의 중심에 놓이면은 글로벌한 그런 관점에서 좀 문제이지 않는가.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만의 공자가 아니라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어떤 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중국 당국에서 수평적인 그런 어떤 공자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만이 그런 또 협력체가 이루어져야만이 또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자와 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가 예루살렘만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예수하면은 전 세계 기독교인이 존중하는 인물이듯이 이 공자에 대한 접근 방식도 중국만의 공자가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그런 어떤 공자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 복부의 어떤 노력이 복부의 어떤 유적지가 갖는 그런 세계사적 장소성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끝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발표 내용이 저희 이제 한국에서 유교문화 자원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가에 대한 실태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략 방향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국은 유교문화에 대해서 발굴 보존 정책에서 이 활용 정책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돼 나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현재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유교문화 자원을 발굴 보존한 것 외에 그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상신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은 질문인데 조금 간단히 좀 추려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刚才听了金教授这个提问，我想也是我们大家共同的心声。这几个方面的问题啊，我们来说一下，主要是有这样3个问题我回答一下。第一个问题啊，就是关于国家记忆工程这样的一个问题。这个问题啊，在去年的时候，山东省已经把国家这一个计划。搞了一个实施方案，现在正在稳步的推进。这个方案呢，时间是比较长，有5年、10年，时间跨度最大的20多年。这一项计划呢，我想主要就是解决一个系统性的问题，就是原来啊，我们没有时间去整理这一份文化遗产，现在呢，我们要把孔子他的文化遗产要把它系统的进行梳理，重点2个方面，一个就是孔子当年教学的时候，教学实际上解决现实问题，解决那3000个学生的问题，还有当时的社会问题。当时你看他周游列国的这些国家的这些问题，齐国的问题、魏国的问题、陈国的问题、宋国的问题、蔡国的问题。然后呢，哪一些是我们今天这个社会，包括全球性的可以利用的这些历史文化资源，这是第一个问题。第2个问题呢，就是孔子他除了教学以外，他很重要的是整理了典籍。我们现在在全球化的这个背景下，我们看这些典籍的重要性。现在包括我们也对以色列。对希腊、罗马这些文化，我们都也进行了一些研究，发现就是孔子留下的这些典籍，它的时间跨度之长，然后历代又进行了注疏，然后解释，这些解释是一个庞大的一个体系，这个庞大的体系对于我们全球的人活下去、活得更好，都提供很重要的启发。所以呢，这一个国家记忆工程啊，也是一个全球记忆工程。所以呢，在这2个方面，就是孔子的教学的这个遗产和孔子整理典籍这个遗产这2个方面，我觉得这个是国家记忆工程系统性的这么一个重点。关于第2个问题，就是我们孔子的研究和朱子的研究、王阳明的研究，这方面是3大显学。孔子研究现在以我们孔子研究院为主，朱子的研究现在是以武夷山为主，福建那边在做。然后王阳明研究主要是浙江省，还有这个贵州省，就是龙场悟道那个地方在做。然后呢，我们都结成了联盟，就是孔子研究的联盟、朱子研究的联盟和王阳明研究的联盟。有一些都涉及到国外，你比如说这个日本啊、越南啊。还有我们东南亚、东亚、东北亚地区，这样呢都涉及，凡是涉及到的，我们也都去学习。所以啊，说实在，我这现在的这个学习任务非常重。前2天我还在读这个日本学者，这个短篇写的王阳明大传，然后读王阳明全集，读朱子传书。所以我们这个孔子研究啊和这个孟子研究、朱子研究、王阳明研究，现在包括董仲舒研究《春秋繁录》，这些研究啊，我们都是同步推进的。目标就有一个，就是建成一个世界儒学文化的一个研究中心。孔子研究院呢，重点就是我们国务院是1996年成立孔子研究院，提出的目标就是建设一个国际化的这样一个世界儒学研究中心，让大家到曲阜以后啊，找到一个落脚的地方，然后大家一起来讨论。包括这一次非常感谢我们中青南道历史文化研究院，感谢李向军博士这个中间啊这个天山搭桥的这一个作用，也感谢前一段时间这个06年的时候，韩国国学政经院，当时啊都给我们
和安东地区的这个儒学研究和中清地区的这一个儒学研究都提供了很多便利，而且我现在也正在做这个圣学识图的这一个研究，包括圣学识图的这些版本。圣学识图它和原始儒学，就是孔子、孟子、荀子那个时期的儒学，和董仲舒、和朱子、和王阳明这些关系，尤其是他和宋明理学的这一个关系是什么？把李退羲这个圣学识图，他的一个儒学啊，在这个中国啊有非常多的受众，尤其是青少年。我从这个韩国带回去这一个圣学识图以后啊，很多人都给我要，然后啊印了1000多份圣学识图，然后啊现在已经没有了，我自己都在用复印的件。这一次我也想这个从成均馆大学或者是国立政医院找到最早的这个圣学识图的这个大致的古本，各种版本。然后啊，在中国也有各种版本，包括梁启超等等都有这方面的版本和研究。这是我想回答的，就是关于孔子、孟子、这个董子、朱子、王阳明、阳明子这一个研究啊，这一个在中国国内和国际化研究的这样一个情况。第三个方面就是关于孔子学院这一个问题。孔子学院这个问题啊，我们已经上升到了国家战略，国家已经投资在我们孔子研究院这个体制，就是国家，然后呢教育部，然后国家汉办，然后直属，然后再插到山东曲阜，插到我们孔子研究院，然后呢在我们孔子研究院建立了世界孔子学院总部体验基地，现在1期工程已经完成了。现在2期工程、3期工程正在铺开，就是我们韩国，譬如说我们的青少年、老年都可以，这样到了曲阜以后，在孔子研究院都可以体验到原汁原味的孔子那个时期以及它的演变、历史演变的所产生的这个儒家文化的感官上的这样一个享受。现在1期工程已经竣工，2期、3期正在推开。然后最后啊，就是关于这个基督教文化和其他的一个文化和儒教文化的一个关系问题。我想啊，孔子啊，就是刚才大家实际上已经达成共识了，就是儒教的教不是宗教的教，而是教化的教。中国这个概念，实际上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这个 China 是一个中庸的中。它正好在我们东亚的中间，正好是在太平洋的西岸。这样呢，就是中国啊，在儒家文化这方面，它本来它产生的时候就汲取了当时的远古的很多文化。然后呢，因为有孔子、有孟子和孔子的那些弟子，战国时期，然后啊到汉代，然后到唐，这一系列的发展一直是开放的。然后啊，封闭的时候有没有？有，但是呢，我觉得这个开放时期所产生的这个大家都去研究它的这一个情况，比如说刚才我们提到的唐代的这个有一些文化在日本，你看京都学，你看宋代在越南有一些理学，还有早期的这个儒学，宋代早期的儒学，你看宋初尚先生，胡元他们那一批。然后到明代的这个儒学，实际上明代的儒学，吕南我们注意到，吕南你看官学的这一个代表人物吕南，他当时就在曲阜，在祝子书院写了一块碑记。吕南曾经和我们韩国发生过关系，就是我们韩国在明朝的时候，在嘉靖年间就请吕南写文章，作为我们韩国的这个儒林的标准的范本，有过这样的记载。吕南这一位先生，最近我研究他的时候，在曲阜的朱氏书院发现了他的一块碑记。这块碑记啊，正好也是从日本的京都大学，它的有一个碑拓的一个陈列。然后我整理的时候，正好1000多字，一个字不差。现在刚整理完毕。这样呢，就是说这样一种文化，实际上大家都在发展。这时候，实际上你像明朝的时候，有时候你看这个韩国，
我们李退熙啊，这些人做的工作，甚至于比当时的中国的那些儒家们做的工作还要好。你看宋代的时候，我也找到了一些版本，越南有一些儒学家，他研究的成果比中国国内的都要好。你看唐朝的时候有一些东西啊，你看在京都，现在京都学啊，现在是显学，所以呢，这样我觉得儒学啊是跨国界的。在我们今天这个时代，我们韩国中青南道历史文化研究院有这样一个眼光，开这一次历史文化这样一个研讨会，我觉得是有利于我们东亚，有利于我们全球的这样一些大工程。我对此啊，能够邀请我来参加和魏延华博士我们来参加这一次会议，我也表示衷心的感谢。康萨米达。 일단 토론 다 끝나고 저 발언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두 분 더 남았습니다. 독일이 세계 여러 나라에 자기네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기구가 괴테 인스티튜트입니다. 스페인은 세르반테스 문화원을 만들고요. 그리고 중국은 공자 학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자가 전 세계를 향해서 중국이 내놓는 그야말로 대표 문화 브랜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알기에 국부에서 매년 국제 공자 문화대를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는 맨하탄의 링컨 센터에서 뮤지컬 공자를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지금부터 논의로 넘어가는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노력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한국 두 분 조정현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한국일보의 최정복 본부장님 논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복입니다. 전 직업이 기자이다 보니까 포럼에 자주 접하게 됩니다만 마지막 발표 끝에 늦게 토론회 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수 원장님 곁에서 아주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저는 순서가 늦다 보니까 시간도 좀 제약이 있는 거라서 아주 제 직업 경험상에서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포럼이 지금 저희들이 언론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지금 요즘 시대 환경에 비춰볼 때 아주 시적절하고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를 이제 기획하고 생산하는 사회적 의제를 유통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오늘 주제처럼 그 효율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우리 조정현 선생님이 발표하신 소통하는 유교문화 콘텐츠 모색이라는 주제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유교의 전통과 가치를 콘텐츠로 소비하는 시대가 됐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는 그 언론사에 종사한 그런 직업 경험에 비춰서 특히 커뮤니케이션, 그 소통에 주목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소통의 그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적 의미로 볼 때 소통의 도구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늘 접하시는 미디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학자들이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 메시지다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만 그 의미는 아마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런데 여러분도 다 느끼시는 것처럼 그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하고 또 우리가 공감하고 그런 소통하는 그런 방식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고요.
한 가지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텐데 영화에 보면은 작년에 보였나요? 1987이라고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 사건. 거기 보시면은 그 사건이 드러날 때 기자들이 그 명동상당 앞에 막그 공중전화기로 막 달려갑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저도 그때 기자였습니다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바일이 뉴스 소비를 주도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SNS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요즘 시대가 오늘 주제가 뭐 커뮤니케이션인데 여러분 모두 저를 비롯해서 다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뿐 아니라 생산하는 주체고 그래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이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쌍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그 정보의 유통 시스템이 급변한 이런 환경에 맞춰서 우리 유교문화 콘텐츠도 뭐 생산도 중요하지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통하는 방식도 우리 그 뭐 문화원이든 역사문화원이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부응해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뭐 네이버 이런 포털이라고 아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뭐 세대와 관계없이 남녀 관계없이 다 보는데 거기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에 보면은 메인 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섹션이 쭉 있습니다. 그게 그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는 주 플랫폼인데 거기 보면 심지어 뉴스, 연예, 뭐 스포츠 이런 것도 있지만 쭉 나중에 시간 내서 보시면 자동차, 동물, 뭐 별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안을 한다면 우리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양반문화에서 소극적인 게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유교 문화를 거기에 섹션 창에 진입해서 아까 앞서 뭐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뭐 뭐죠? 그 손비 그 동영상 강의 뭐 유명한 강의 이런 것도 다 모아서 거기서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젊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더 그 소비를 더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네이버나 이런 포털, 다음 이런 데는 만약에 우리가 진입하면은 충청 유교문화 섹션을 들어가면 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소통하는 그 효율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 선생님이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 유교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누리고 발전시킬 주체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되는 미래 세대인 청년과 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고 또 이 유교 문화를 전승시키려는 동기로 유발시키는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아까 안동 사례는 많이 했지만 우리 충청 유교 문화는 아직 그런 것이 좀 미약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 유교 문화원이 건립 중이라니까 아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교 문화원이 플랫폼이 된다면 여기서도 뭐 지금 이렇게 그동안 보도자료 본 거 보면 연구, 교육, 체험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그런 중심기관으로 되면서 더불어서 좀 더 어떤 유교문화원이 이런 그 새로 나올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젊은 세대나 여성들 특히 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기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더 설계 단계라고 하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보셨을 텐데 TV의 광고에 보면은 그 어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그 아주 참 시장에 성공한 젊은 사람이 음식 창업주들한테 광고 같은 거 이런 게 나옵니다. 문제는 레시피가 아니고 소비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콘텐츠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소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교문화, 충청 유교문화라고 말씀드리면 뭐 조직을 전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청년 세대부터 그 사람들의 인문학적인 욕구가 뭐고 기대가 뭔지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법을 좀 다듬는 지금부터 문화원이 생기기 전에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에 유동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VR, AR, 뭐 저도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많이 공감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그 노바의 플러스에는 뭐가 아주 좋고요. 근데 여러분이 젊은 분들은 많이 합니다. 제 딸도 직장 다니는데 최근에 부산에 가시면 이게 가상현실이 뭔지 압니다. 마블슈드라고 유명한 가상체험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 20대들이 거기 데이트 코스로 아주 핫스팟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의 주인공 요원이 되어가지고 그 여성들이 가서 거기서 요원 자격증도 받습니다. 가상현실 하면서. 근데 이런 것이 크게는 안 해도 우리 충청도에도 그런 식으로 규모는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대학과 연계하면은 유교 문화원 매듭 어디에서 코엑스나 일선처럼 뭐 조그맣게라도 VR 카페 이런 것도 만들 고 해서 젊은들이 그 가상현실에서 직접 자기가 선비도 될 수 있고 아까 뭐 저 식사 때 얘기했는데 중봉 선생의 뭐 의병 활동을 직접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옥천도 충청 유교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무한한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그 소통의 방식이나 효율 측면에서도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조 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 사례를 국학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걸 발표해 주셨는데 가장 성공적인 컨텐츠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성공 요인은 뭔지 또 한 가지는 그 충청권에서 그렇다면 우리 컨텐츠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영남과 차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여기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답변 좀 짧게 3분만 알겠습니다. 이제 그 토론 말씀해 주신 거에서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가장 성공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됐었던 건 제가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유튜브에 그 영상 강의를 올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10만 뷰 정도 됩니다. 근데 인문계통에서 영상 자료가 뭐 30몇 개라고 하지만 10만 뷰 넘는 게 되게 지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거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스마트폰에서는 어디서든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생겼을 때 볼 수 있고 또 메인하고도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랑도. 그래서 검색하다가 보면 우리가 올려놓은 영상이 거기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발적인 행사에서 그냥 끝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의 성과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음으로 해서 그 성과들이 계속 유지되게 만들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접속을 하게 되고 또 우연히 걸리는 게 많습니다. 이게 유튜브 체계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다가 보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옆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 중에 걸려서 나왔을 때 혹시나 하고 들어오는 젊은이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고 하는 건 유튜브에 영상 올린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려고 하고요. 해외를 겨냥해서 이제 좀 인기 있는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문, 일문, 중문을 지금 이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국학진흥원보다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충청 진흥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부터 충실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국학진흥원이 제일 잘했던 건 뭐냐면 목판 수집하고 각 문중의 자료들을 정말 정성껏 받아 안아서 그거를 또 연구를 해서 그냥 우리가 소장을 받는 게 아니라 기탁을 받아서 주인은 소유권은 그대로 문중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걸 보관만 해주면서 그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온 유물을 목록도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책으로도 만들어드리고 번역도 해드리고 학술대회도 하고 그거 가지고 책도 또 따로 또 연구해서 내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문중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신뢰를 얻고 나니까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모든 일을 문중에서 다 밀어주는 겁니다. 그거는 청년 사업을 해도 야 청년 사업 하는데 우리 손주라도 보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아까 김상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중층적인 역사 뭐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중층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을 먼저 시작을 해나가시면서 청년 세대와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콘텐츠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활용의 부분들을 사실은 같이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해 나가면서 그걸 같이 해나가는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 국학진흥원에서는
사실 그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것의 효율을 가장 높이면서 중증적으로 그걸 함께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하용 그 CU 넥스트 대표님 제일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일 뒤로 가다 보면 시간을 많이 못 들여서 죄송합니다. 그 유동환 교수님 발표에 대한 좀 짧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CU넥스트 대표 이하영입니다. 여기 계신 발표자, 토론자분들하고 다르게 이제 저만 기업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점이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어떠한 방향으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그 본문에 좀 더 덧붙여서 제 토론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1인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 개인적 개성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여전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주입식 교육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그 주입식 교육밖에 못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주입식 교육 방법이 아닌 그 시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체험형 콘텐츠로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러한 체험형 콘텐츠를 꼭 박물관 전시관이 아닌 그 가정이나 학교, 청소년들이 좀 자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서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그 윤리교육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그 교육은 그 전시관 체험관에서는 그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확인할 수 있는 좀 확인 장소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유교 문화의 그 가장 융성한 시기였던 그 조선 시대에서의 그 가상현실을 통해 그 유교 사상을 좀 배우고 체험하면서 현실 세계와 그 증강 세계에 접목한 그 선비들의 삶을 체험하는 등 그 어렵고 딱딱한 유교 문화를 디지털 콘텐츠로의 발전을 인해서 여러 가지 ICT 기술을 활용한다면 그 교과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고 그 어린아이들과 학생들한테 지금 체험형 콘텐츠로 발굴 제공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그 단원의 그 김홍도 선생님의 서당이라는 그림과 그 씨름이라는 그림이 좀 있는데요. 서당 같은 경우는 그 회초리를 맡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좀 그렸는데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들은 그냥 맡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림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 미디어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그림이 훈장님한테 혼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매를 맡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좀 고소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차례 내가 혼날 차례인데라는 그런 걱정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림 한 장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디어 콘텐츠와 같이 접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 방법으로 좀 제공을 한다면 좀 더 쉽게 좀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씨름이라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시관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 씨름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면 전시관에 딱 들어섰을 때 이제 빈 공간에 접근했을 때 이제 센서랑 연동이 돼서 바닥에는 이제 씨름판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 주변에서는 이제 홀로그램으로 그 씨름하는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그림들을 가장 쉽고 빠르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제 곧 추석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차례상을 차리는 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 차례상 음식을 이렇게 집어넣고 좌포우회라든지 오동육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씩 그 가상으로 실험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차례를 지내는 모습들을 좀 더 지금 더 받아들이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신 트렌드가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 판넬에서 영상 시스템으로 좀 많이 변동이 됐고요. 그리고 그 영상 시스템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인터랙티브 시스템으로 좀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도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혼합하는 혼합현실이라는 그런 기술 용어 그리고 이것을 또 넘어서는
그 확장현실이라는 또 그런 플랫폼이 지금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발전들은 일어나가고 있는데 컨텐츠는 좀 많이 못 따라주고 있다는 게 좀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이라든지 산학을 통해서 좀 더 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 하나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용복학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ICT 사업 그 부분에서 대두되는 부분이 이제 플랫폼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최신 기술이 접목되는 유교에 대한 플랫폼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만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유 교수님. 예, 1분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하는 건 기업과 협력해서 하고 연구원이 해야 될 건 연구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전시 체험 플랫폼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이제 연구원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화나 기본적인 교육 체험을 위한 플랫폼 레벨에서는 연구센터가 전시 공간을 갖는다든가 온라인, 모바일 이런 플랫폼을 갖는 거 전방위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유교문화 콘텐츠가 최종 사용자인 미래세대나 아니면 일반인들이라면 이게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고 일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전공이 그 한국 철학입니다. 제 사회 철학이었더라면 사회를 좀 잘 볼 텐데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 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사실 오늘 아까 서두르는 거는 집에 못 가봐서 여러분 다 얘기해도 시간이니까 서두르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그 토론회에 제가 참석하고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해왔다고 지금 남았습니다. 오늘 아까 베트남의 팜타이 선생님이 참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우리 개발도상국의 그 시절 같아서 감명 있게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건 조금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럼에서 교수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발전도 많이 하고 그러나 저는 이 컨셉을 달리 접근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저는 향기 대흥행 인사한다는데 대흥행교의 윤종구 총무입니다. 대흥행교 아주 향교가 원형보존이 잘 되고 한번 구경 오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지금 참 정치인들 국회의원 장관 다 감옥에 가고 이런 시대에 또 살인 사건이 많이 나고 또 자살을 미워하고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이 80 나이에 그 향교 발전을 기다릴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저는 제가 향교를 위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들한테 협의해가지고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달이면 다 끝납니다. 이 직접적인 문제,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맨날 향교, 유도 문화, 유교 문화 발전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베트남의 팜펑타이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돈이 흘러가면 썩습니다. 다. 우리나라가 그 시스템에 왔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가고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 또
또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못하게 하겠느냐. 이거를 전 성김은 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Vâng, xin cảm ơn câu hỏi của giáo sư. Thì có lẽ như ban nãy tôi cũng đã trình bày sơ bộ rồi. Tức là những cái giá trị của nho giáo thì hiện nay ở Việt Nam thì người ta bàn thảo rất là nhiều, và cái dư luận ngày càng đông người là đề cao những giá trị tích cực và muốn phát huy các giá trị tích cực của nó trong cái đời sống văn hóa xã hội. Thì hiện nay đặc biệt là trong cái bối cảnh ở Việt Nam đang từng bước xây dựng cái nền kinh tế thị trường, bên cạnh những cái mặt tích cực của nó trong việc cải tạo đời sống kinh tế, rồi cũng trên cơ sở đó là phát triển văn hóa nữa. Bên cạnh những mặt tích cực thì cũng xuất hiện rất nhiều mặt trái của những tệ nạn xã hội, những cái sự mặt trái trong quan hệ xã hội nói chung cũng như trong gia đình nói riêng. Quan hệ cha con, anh em vợ chồng nó có rất nhiều những cái biểu hiện tiêu cực, và người ta cũng, các cái nhà nghiên cứu cũng đánh giá rất là cao những cái giá trị của tức là cái giá trị của nho giáo trong vấn đề gia đình, và chủ trương là sẽ hô hào trong việc khai thác cái giá trị tích của nó. Thế tuy nhiên là về phương diện nhà nước ấy, ở Việt Nam hiện nay ấy, thì tức là để thành một cái cơ chế, thành một cái chính sách để nghiên cứu phát huy những cái giá trị của nho giáo như cái cách hiểu của Hàn Quốc hiện nay thì chưa có. Thế mà như tôi nói, tức là cái giá trị của nho giáo nó chỉ được phát huy trong cái bối cảnh của Việt Nam đặc biệt quan tâm tới những cái giá trị của văn hóa truyền thống. Nho giáo được coi như một cái nền tảng quan trọng của văn hóa truyền thống, và cái việc phát huy những giá trị tích cực của nho giáo trong văn hóa truyền thống, giá trị văn hóa truyền thống trong đó có nho giáo, thì là đây là cái tức là cái nho giáo được chú ý ở phương diện đó thôi. Thế còn về mặt chính sách của nhà nước thì so với Hàn Quốc, đặc biệt là qua cái hội thảo ngày hôm nay, tôi thấy là các bạn còn Hàn Quốc đã quan tâm tới cái giá trị, những cái giá trị tích cực của nho giáo một cách rất sâu sắc, không chỉ ở trên phương diện là bàn thảo về vấn đề cái chúng ta bàn luận xem là nó giá trị như thế nào, và đây các bạn đã đi đến cái bước là đi từng bước rất cụ thể trong cái việc khu bảo tồn, phát huy các giá trị của nó, khôi phục những giá trị văn hóa truyền thống của nho giáo, gắn nó với cái việc phát triển kinh tế của địa phương. Thì cách làm như thế ở Việt Nam hiện nay thì là chưa làm được như thế, nhưng mà tôi nghĩ rằng là trong tương lai Việt Nam cũng sẽ tiếp tục, bởi vì về mặt nhận thức thì tôi cho rằng là từ cái giới học thuật cho đến giới chính sách, người ta cũng từng bước nhận thức cái giá trị nho giáo. Chỉ có điều là việc thực hiện thì Việt Nam hiện nay chưa có những bước cụ thể, nhưng mà trong tương lai tôi nghĩ rằng là với cái kinh nghiệm của các bạn Hàn Quốc, của Trung Quốc, thì theo một nghĩa là của Nhật Bản nữa, thì tôi nghĩ rằng là trong tương lai Việt Nam nhận thức cái giá trị của nho giáo không chỉ bằng trên phương diện gọi là nhận thức và hoàn thảo, nó sẽ có những cái bước mà làm triển khai trong thực tế. Và trước hết là sẽ cái việc mà người ta đã làm rồi và sẽ tiếp tục triển khai mạnh hơn nữa, đấy là phát huy những cái giá trị của nho giáo trong phát triển du lịch, đặc biệt là những cái giá trị văn hóa tập thể của nho giáo, các cái di tích của nho giáo gắn nó vào với việc phát triển du lịch, đi đôi kết hợp với việc bảo tồn các cái giá trị văn hóa truyền thống, trong đó có giá trị nho giáo với việc phát triển du lịch. Thì tôi nghĩ là thì đấy là cái thực tại hiện nay của Việt Nam, và trong tương lai cái hướng phát triển của trong tương lai. Xin cảm ơn. 저한테 뭐 질문하겠는데 뭐 인성 강도 얘기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성은요, 지금 오늘날 현재 이 시대에 정말 다 썩었잖아요. 다 썩고 있고 살인 강도가 나오고 연일 그 신문 방송에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우선 이건 그 유교문화도 발전을 시켜지만 이런 현실 문제를 접어두고서 맨날 연구만 하면 됩니까? 예. 그것 때문에 내가 합니다. 빨리 어떤 이거 공교육에서 못하는 거를 향교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다 인정해서 다 좋다고 합니다. 이거 급한 거죠 지금. 나이 조금 죽을 텐데 죽기 전에 그걸 성공시키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 함께하신 학생님들한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에게 저한테도 저는 토론자인데 질문이 왔네요.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우리 향교 유림으로서의 답변을 한다면 우리 그 향교나 서원이 우리 지금 공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향교나 서원에서 실질적으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유림들이 너무나 지금 부족하고 뭐 어떤 향교나 서원은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인성교육 그 주변에 어떤 커다란 목표보다는 향교나 서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향교나 서원에 출입하는 그 유림들을 얼마나 확보를 많이 하느냐가 인성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 인성교육 안 해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향교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신 우리 유림들께서는 자기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최대한 다 한다고 하면은 이 사회는 바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어서 긴 얘기 뭐 아주 많은 얘기로 다 보고 싶습니다만 이만 드리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선진 필이 있습니다. 앞에 나간 예약에 있어서 선진은 좀 거칠고 그리고 후진은 아주 부드럽고 화려한데 나는 선진을 택하리라. 이게 공자 말씀인데요. 지금 지역마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아이덴티티 그거를 개발하는 특히 유교 문화 관련해서 지금 선진은 뭐 안동 중심에 경상북도가 현재 그렇지 않을까. 근데 살다 보면 늘 선진이 후진이 되기도 하고 후진이 선진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 유교문화권 개발 이제 거의 걸음마입니다. 벌써 저만큼 나가 있는 다른 직업들 하지만 저희가 언젠가 정말 진솔하게 고민하고 함께한다면 후진이 선진이 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